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의 글 여행하면 성공한다입니다. 제목부터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보통 생각과는 좀 다르죠. 네, 보통은 우리가 성공해야 여행 갈 여유가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여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게 참 대담한 발상 같아요. 심지어 이 철학을 자녀 교육에 직접 적용하셨대요. 그래서 학교 공부 대신에 여행 공부를 시킨 두 아들을 놀랍게도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냈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와, 그건 정말 결과만 놓고 봐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여행이라는 게 그냥 쉬고 노는 거, 뭐 기분 전환, 이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이거든요. 이 혼행의 힘, 그리고 그 의미에 좀 주목하면서 여러 유명 인사들의 통찰력 있는 명언들, 그리고 교수님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여행의 진짜 가치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용근 교수님의 핵심 주장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그러니까 여행이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역발상이요. 네, 정말 뒤집어 생각한 거죠. 주변에서는 뭐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뭐하냐, 걱정도 많고 만류도 했다는데 교수님은 그냥 꿋꿋하게 두 아들에게 교과서 대신에 여행길에 오르는 경험을 선물하신 거죠. 네,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아들 모두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명문대 갔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행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서울대 보냈다는 성공 신화를 넘어서 여행이라는 경험이 가진 아주 깊은 교육적 가치를 설명하려고 해요. 교육적 가치요? 네, 교수님은 여행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인 배움과 성장의 단계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먼저 출발지에서는 준비 단계를 거쳐서 용기를 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탈출을 감행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자유를 맛보게 되고요. 준비, 용기, 탈출, 자유. 네. 그리고 실제 여행 과정에 들어서면 낯선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호기심 속에서 자연이나 문화, 또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낯선 곳이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얻고 또 타자를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만남, 인식, 성찰, 변화. 단계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지,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자아 발견을 토대로 자아 실현의 길로 나아간다. 이런 하나의 완성된 성장 이야기로 제시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여행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굉장히 의식적인 성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여행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거의 커리큘럼처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준비, 용기, 탈출, 자유. 그리고 만남, 인식, 성찰, 변화, 마지막 자아 발견, 자아 실현이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체계적인 과정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자료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같은 것도 짚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딱 정해놓은 성공 로드맵 있잖아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뭐랄까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기 쉽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 역시 가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런 질문 던질 때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정에서 여행, 특히 혼자 하는 여행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혼자 하는 여행이요. 네. 자료는 일상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특히 혼자 딱 떠나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 자료 속 표현 중에 혼자 낯선 곳으로 여행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딱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의 무게가 느껴진다. 네. 평소에는 외부의 요구라던가 기대 같은 거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진짜 욕구,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과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시끄러운 시장을 벗어나서 조용한 방에 딱 들어선 것처럼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낀다.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확 와닿나요? 평소에는 그냥 잊고 지내던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또 여행이 일상에서 우리가 보통 따르는 해야 하는 일, 머스트죠. 이거 대신에 하고 싶은 일, 원트.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 대신에 내가 진짜 바라는 일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 대신에 내가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역할이나 책임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의 진짜 욕망이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걸 한번 실현해보는 경험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행에서 얻은 어떤 깨달음이나 에너지를 다시 일상으로 가져와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일상으로 다시 가져온다. 네, 알랭드 보통이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것처럼 낯선 환경이나 예상치 못한 경험들이 마치 조산사처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생각, 창의성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걸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못했을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르거나 아니면 안 풀리던 고민의 실마리를 딱 찾게 되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생각의 산파라는 비유, 진짜 탁월하네요. 낯선 곳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생각을 낳게 도와준다, 이런 의미니까요. 근데 이 자료에서 유독 강조하는 게 바로 혼자 하는 여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외로움, 그러니까 롤리니스하고 고독, 솔리튜드를 명확히 나누는 거예요.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외로움은 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단절돼서 느끼는 좀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상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혼자 하는 여행은 바로 이 고독의 가치를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 구분이 정말 핵심이에요. 자료는 일본의 교육학자 사이토 타카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좀 도발적인 주장이죠. 네, 좀 세네요. 물론 사회적 관계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다만 진짜 자기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혼자 깊이 생각하고 자신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 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바로 이런 질 높은 고독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곱씹어 볼 만한 말이네요. 확실히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보면 좀 외로워 보일지언정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경우가 많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인용된 메이사 터넷이 나 이제 내가 되었네. Now I become myself. 이것도 되게 울림이 컸어요. 네. 좋은 시죠. 시의 화자가 과거의 어떤 혼란이나 방황을 지나서 마침내 고독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나 이제 고요히 여기에 서 있네. 이전에는 결코 존재한 적 없는 모습으로 내 존재의 무게와 밀도를 느끼며 이런 구절들이 고독이 어떻게 자아 발견과 창조로 이어지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메이 사트네 씨는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형성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참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자료는 또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의 유명한 구절이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도 인용해요. 그것도 있었죠? 네,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 떨어져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자신의 길을 가라 이런 깊은 가르침으로 해석하죠. 정신적 자립이군요. 그렇죠. 혼자 여행하면서 낯선 상황에 부딪히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 자체가 바로 이런 내면의 힘, 그러니까 정신적 자립심을 길러주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혼자 여행하는 경험이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약간 내면의 자립심을 키우는 수행 같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렇죠. 수행과도 같을 수 있죠. 신학자 폴 틸리히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라고 명확히 구분했던 것처럼 자료는 여행에서의 고독이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는 이 즐거운 고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설명해요. 바로 자아 발견,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 상승입니다. 아, 자존감 상승까지요? 네, 혼자 힘으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낯선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소통을 시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유능감,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해냈다는 느낌이 들겠죠? 네, 근데 이건 중요한 점인데 고립과는 분명히 달라요. 고립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 때문에 오는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고독은 안정된 내면을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내면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고립이 아니라 능동적인 고독. 그렇죠. 여행은 바로 이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확실히 고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달라지네요. 혼자 여행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설렘이나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고독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에 정말 풍성하게 담겨 있는 여행의 가치에 대한 여러 명사들의 통찰을 좀 더 살펴볼까요?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던데요? 네, 명언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여행하지 않는 자는 오직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와, 여행이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다 이런 의미겠죠? 네, 스케일이 큰 비유죠. 또 마크 트웨이는 여행은 편견과 고집, 소심함에 치명적이다. 낯선 경험이 우리의 닫힌 생각을 어떻게 깨트리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명언들은 여행이 가진 여러 층위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우구스티누스나 투웨인처럼 여행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깨트리는 어떤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에 주목하기도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파울로 코엘료는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그 결단 그리고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봤고요. 알베르 카뮤는 여행은 그대에게 접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라면서 자기 발견의 측면을 또 강조했죠. 아, 타양, 고향, 그리고 자기 자신. 세 가지 유익함. 네. 제임스 발드윈이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작가들도 역시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여정,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발견뿐만 아니라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런 시각도 있죠. 헨리 밀러는 우리의 목적지는 결코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라고 했고요. 아, 네. 그 말도 유명하죠. 미리엄 비어드는 여행은 당신에게 힘과 사랑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행위를 넘어서 내면의 변화나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세네카 역시 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했고요. 정신적인 리프레시 효과를 이야기한 거죠. 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듯한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도 있어요. 여행은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다. 아, 그거요? 네. 이게 물질적인 것을 소비함으로써 오히려 정신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여행의 역설적인 가치를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돈을 써서 떠나지만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내면의 자산이 되어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맞아요. 돈 이상의 가치. 네. 이렇게 다양한 명언들을 통해서 자료는 여행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 여행의 가치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근데 자료에서는 여행자, 트래블러랑 관광객, 투리스트를 구분하는 시각도 제시하는데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 그 구분도 생각해 볼 만하죠. 폴 서룩스는 관광객들은 어디에 다녀왔는지 모르고 여행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약간 아리송하면서도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말 같아요. 네, 해석이 좀 필요한 말이죠. 또 다니엘 부어스티는 여행자는 능동적인 경험이나 모험, 의미를 찾아 나서지만 관광객은 수동적으로 흥미로운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비교했고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건 아마 여행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좀 정해진 일정이나 유명 명소 방문에 집중하면서 편안함,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추구한다면 여행자는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나 우연한 발견에 좀 더 열려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나 예측 불가능성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또 깊은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태도의 차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네. 서록스의 말처럼 관광객은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목적지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뭘 느끼고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부어스틴의 지적처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행자의 태도가 아무래도 더 깊은 성찰이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은 여행자와 관광객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막 생각해보게 되네요. 내가 여행자였나? 관광객이었나? 단순히 어디를 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료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볍게요? 짐을 줄이라는 건가요? 물론 물리적인 짐의 무게를 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마음의 부담감이라던가 선입견, 과거에 대한 걱정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현재의 경험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아, 마음의 짐까지 가볍게. 네. 비슷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기억을 여행 가방 삼아라고 말했어요. 기억을 여행 가방 삼아라. 이것도 멋진데요. 그렇죠. 여행지에서 비싼 기념품 사 모으는 것보다 그곳에서 겪은 경험이나 소중한 기억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네.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기억의 중요성 공감됩니다. 아, 그리고 낯선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임스 미체너의 말은 진짜 직설적이면서도 강력했죠. 아, 네. 그 말 정말 단호하죠. 만약 당신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의 복장을 무시하고 그들의 종교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피한다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 와, 네. 아주 단호한 충고예요. 이건 여행지에서 만나는 낯선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겠죠. 네. 자신의 익숙한 틀 안에 갇혀서 타 문화를 막 평가하거나 배척한다면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인 이해의 확장을 그냥 놓치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자의 말, 좋은 여행자는 고정된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 역시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이 아니다. 네, 너무 빡빡한 계획에 얽매이기보다는 여정 자체를 즐기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경험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유연함이 진정한 여행의 묘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런 지혜겠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 중요하네요. 오늘 이용근 교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여행, 특히 혼자 하는 여행이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색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성공해야만 떠날 수 있는 어떤 값비싼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의 토대, 예를 들면 단단한 내면이라던가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을 다질 수 있다. 이 관점이 참 신선하면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낯선 곳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고독의 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료 말미에 인용된 린 위탕의 말처럼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때로는 돌아온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오래되고 익숙한 베개에 기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처럼요. 아, 돌아와서야 알게 되는 아름다움. 네. 여행지에서의 강렬했던 경험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서서히 내 안에서 소화되고 의미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르셀 프루스트가 진정한 탐험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요. 새로운 눈을 갖는 것? 네. 여행은 결국 우리에게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는 거죠. 그렇게 얻은 새로운 눈은 우리 내면의 자산이 되어서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여행 경험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인용된 토마스 브라운의 말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아주 먼 나라로,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 여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행이라. 네,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행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어떤 익숙한 생각의 틀, 혹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혹은 아주 짧게라도 일상 속 작은 탈출을 시도하신다면 어떤 자기 안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길 위해서 돈만 벌며 살아왔던 날들 하지만 이제 문이 열렸어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날 부르네 내 노트북은 내 사무실 세상 어디든 내 집이 돼 더 이상 갇히지 않아 나는 자유로워 나는 디지털 노마드 자유로운 영혼 돈이 아닌 꿈을 따라가 여행 속에서 나를 찾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네 바닷가 카페 산 위의 별빛 내 발걸음이 노래가 되고 세상은 나의 무대가 되어 희망의 지도 위에 길을 그려 왜 자꾸 나를 감추려고만 해 내 여행은 내 선택이야 누구도 날 묶을 수 없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자유로운 디지털 노마드 나는 디지털 노마드 자유로운 영혼 돈이 아닌 꿈을 따라가 여행 속에서 나를 찾아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가네 세상은 묻겠지 안정은 없냐고 난 대답해 내 삶이 곧 자유야 가치 있는 건 돈이 아닌 내 안에 나를 위한 선택 마지막 후렴